일당백 스페셜 정민이의 영원한 이야기 오스카 사관왕 봉준호 특집 무엇이 기생충을 만들었나.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원한 이야기 함께 해주실 네. 우리 영화 칼럼니스트, 영화 유튜버 라이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네, 라이너님 본명 밝히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 정씨는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정남매 어떻게 같이 좀 끼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지난 시간도 우리 라이너님 덕분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맞아요. 남산의 부장들도 함께 해주셨고 이번에도 좀 그럴 기대를 좀 살짝 해봅니다. 네. 특히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생충에 저희도 좀 한번 얹어가 보자 이런 컨셉으로. 네. 과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미 봉준호의 그 작품 세계에서 기생충의 탄생을 알렸던, 예고했던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다. 그 가장 큰 두 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뭐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서 스포랄 게 너무 있으니까 다 알려진 얘기인데 거의 해부, 전격 해부 수준이죠. 스포 수준이 아니라 네. 다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멈춰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두 영화는 바로 마더와 설국열차로 했습니다. 네. 2009년에 마더가 개봉을 했고요. 네. 2013년이 설국열차죠. 그리고 2019년에 기생충이 나왔고요. 네. 기생충은 이미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기생충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더와 설국열차 두 영화 가운데 네. 어떻게 엄마부터 가야 되겠죠? 그쵸. 엄마부터 봐야죠. 네, 엄마. 그러니까 저는 그 마더와 설국열차가 이 기생충을 낳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 피셜입니다만 네. 이 마더의 광기. 김혜자 씨의 광기. 그렇죠. 네. 그리고 설국의 그 계급 구조. 요게 이제 기생충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인부부여가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괜찮았나요? 네. 자, 그럼 마더와 네. 설국열차 중에 마더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줄거리를 네. 우리 정민여가 한번. 네. 제가 네이버 좀 말고 다른 내가 직접 타이핑이라니까 이거. 타이핑이야? 짧게 나 심지어 두 버전으로 준비해 왔어. 약간 긴 버전과 짧은 버전. 짧은 버전 짧은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내용은 이제 너무 아실 테니까. 네. 그리고 스토리도 사실은 간단해요. 예, 영화 자체는 네.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딘가 모자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되는데요. 하필 그날 그 여고생 뒤를 따라갔던 이 아들 도준이 범인으로 의심이 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들의 누명을 벗기려고 엄마는 사방팔방 증거를 직접 찾아다닙니다. 결국 죽은 여고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고생은 동네 남자들에게 쌀을 받고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증거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남겨뒀습니다. 엄마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아들에게 가 그날 밤 혹시 너가 본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들은 고물상 일을 하는 한 남자를 지목했고요. 그가 범인이라 확신한 엄마는 창고로 가 그를 직접 만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바로 자신의 아들 도준이 저지른 살인을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 목격자를 죽이고 그가 살고 있는 창고를 불태웁니다. 갑자기 진범이 나타났다며 도준은 풀려나고요. 일상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바로 엄마가 불지른 그 창고에서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던 침통이 있는데요. 이 침통을 발견했다고 이런 거 잘 챙기고 다니라며 말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때 소름이에요. 소름. 마지막 장면. 네. 소름. 소름 맞죠? 너무 소름이었어요. 이때. 몇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원빈 씨가 김혜자 씨한테 딱 뭔가 하는 말들 중에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바카스 농약 다 먹여가고 나 죽이려고 그랬다고. 일단 뭐 하나하나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요거 한 번만 좀 여쭤보고 가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침이라는 게 그
그 김혜자 씨가 허벅지에다 놓는 그 침, 네. 그 침이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지워주고 네. 기분 좋게 해주는 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침을 이제 김혜자 씨가 자기 허벅지 끝에 이제 한번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막 춤추면서 아마 과거를 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이 모자 사이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빈이 엄마 이런 거 놓고 다니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그랬습니다만, 요런 한 세트 일들이 그 전에도 전에도 계속 혹시 반복된 거를 암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살짝 했거든요. 왜냐면 엄마도 그거 맞고 이제 그 침 맞고 막 좋아서 춤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의를 싹 잊는 거야. 음. 그러다 다시 또 뭐 아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살인이든 뭐 범죄를 저지르면 또 엄마는 이걸 또 억울하다 생각하고 뭐 보호해주려다가 또 한 번 침 맞고 2세트 끝. 이런 식으로 혹시 가는 건 아닌가. 그 지점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에도 안 나오네. 그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일 그렇지. 뿐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혜자 씨, 거기는 엄마죠. 엄마가 침을 맞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픈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의식일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성적 코드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알겠습니까? 아, 허벅지를 덮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찌른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어떤 억눌렸던 성적 욕망 같은 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춤추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관광버스 춤이라는 게 사실 좋아서 춤추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부비부비하는 그런 춤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의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원빈한테,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도준이죠. 도준이. 네, 도준이한테 그 바카스 농약을 먹인 일이 있었잖아요. 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바카스 사건이 있고 나서도 아마 허벅지에 침을 찌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픈 일들을 이겨내고 지우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자기 방어 기제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리플레시하는 그런 네네. 도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침의 성적 가면 그렇네. 이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예요? 자, 그 네. 도준 엄마가 네. 침 놓는 자리를 할 때 네. 두 치 반 이렇게 하죠. 네. 딱 그 사이즈네. 바로 그겁니다. 젠후 아니요. 사이즈지. 두 치 반이면 한치가 보통 한치가 몇- 3.3cm죠. 아, 딱 그거네.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나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엄마가 춤을 추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끝날 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추잖아요. 그 춤은 뭘까? 아마 여기는 막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이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무슨 춤입니까 이 춤은? 이 과거를 잇는 춤인가요 이것도?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김혜자 배우를 국민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네. 80년대 전원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특히 또 마더 영화에서 이 마더라는 보통 명사, 네. 일반 명사였던 대명사가 김혜자 우리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죠. 그 이전에 사실 그 60년대, 70년대 그 국민 엄마 하면 황정순이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알아요. 김혜자 배우님 그 전에요? 네. 네. 근데 이 황정순 배우가 항상 자유롭고 네. 뭐 장남이라는 영화라든지 네. 그리고 팔도강산 시리즈 해가지고 참 자유로운 엄마로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황정순 씨가 50년대 나온 그 양공주 대모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 영화 보면 정말 광기를 보여주거든요. 황정순 그 배우. 사실 자유로운 엄마 이미지가 어떤 양공주의 대목으로 나올 때 네. 이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낯설게 만들어가지고 네. 오히려 어떤 인지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김혜자 배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마더에서. 사실 마더에서 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엄마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무조건적인 헌신이고 맹목적인 사랑이고 이런 것들 완전히 전복시켜 주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사실 지금 전복이 춤이라는 요소 같아요. 춤을 처음 추는 게 네. 너무 어설프잖아요. 제일 어설프고 처음에 약간은 춤. 기괴하고. 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손바닥을 표정도. 가렸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제스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춤이라는 게 이제 개별성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용해돼 버려가지고 집단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마지막에 네. 버스에서 줄 때.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춤이라는 게 제가 생각에는 어떤 개별적으로 누군가의 엄마로서 만 그대로 이제 춤을 시작됐다면 마지막에 춤은 좀 개별의 어떤 책임진 존재로서 엄마가 사라지고 성적 코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원초적인 어떤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어떤 춤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춤은 개별적인 어떤 자아로서의 어떤 춤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춤은 집단으로 용해돼 가는 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첫 장면에 그 춤추는 게 갑자기 또 삼척구들이 얘기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가리고 이런 것도 약간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관계.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춤이긴 하지만 춤이긴 하지만 뭔가 성행위 당시의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모션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춤을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버스 춤 있잖아요. 묻지마 네. 관광을 해가지고 막 네. 서로 남녀가 어울려가지고 아니면 뭐 여성들만 가서 추는 춤이라 하더라도 그때 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게 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망화경에 들어가고 황홀경에 들어가는 건데 일종의 엑스타시라고 하죠. 트랜스 상태 뭐 이런 건데 그 제일 핵심이 그거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정신은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게 그 춤의 목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떤 샤머니즘에서 구슬을 할 때 무당이 춤을 출 때 그게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 아, 엑타시드라는 게 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지금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춤이 나타나는 게 첫 장면에서 춤도 결국은 지금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장면도 또 다른 세계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망각이 되었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또 다른 또 에피소드에 하나에 불과했고 네. 또 다른 에피소드로 진입한다. 뭐 이런 의미처럼 계속해서 춤이라는 거는 결국 한 몸으로 두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하고 육체가 좀 분리된 네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네. 사실 그 봉준호 감독이 이 첫 장면에 대해서 또 네. 얘기를 얘기했어요. 하셨었는데 네. 사실은 원래는 이 첫 장면 춤추는 게 원래 연출 의도에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제일 처음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십몇 년 전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그 마지막 장면 라스트 씬 관광버스 춤. 관광버스. 네. 그거 하나를 갖고서 만든 영화가 마더라고 했거든요. 음. 근데 마지막에 그 관광버스 춤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첫 시작도 춤을 넣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봉준호 감독은 이거는 김혜자의 영화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라든지 네. 장소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와서 네. 춤을 네. 추는 그런 네.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네. 거기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굴레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과 자신의 억압하는 것들을 벗어 던지기 위한 도구로 춤을 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촬영 장소에서 봉준호 감독이 같이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배우가 이렇게 그래요? 좀 몰입할 수 있도록 그게 본인도 같이 춤을 김혜자 추더라고요. 선생님이 같이 쳐달라고 아 진짜요? 스태프들이 같이 쳐달라. 왜냐면 혼자 추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같이 쳐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봉준호 감독하고 옆에 한 분만 같이 췄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메이킹 필름에서. 그걸 또 찍어놓은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의 목적이 이제 아들의 어떤 그 증인을 이제 삭제하는 거였으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간다. 이전에 그 어려운 망각이 망각을 그런 엄청난 또 음. 자기가 저지른 거 충격적인 그런 상처이고 아픔이고 네네네. 그런 걸 벗어 던지는 그런 춤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커에서 네. 아서 플렉이 췄던 춤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장면이죠. 맞아. 그리고 버닝에서도 그 왜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 네. 친구가 여자친구가. 춤이 그런 의미가. 보통 춤이 우리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 네. 그래도 뭐 시를 쓰고 소설 쓰려도 언어가 필요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 춤이야말로 그거 자체로 내 몸 자체가 바로 이게 표현 수단이 되는 가장 유일무이하고 강력한 수단이자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수단이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을 좀 많이 안 추는 것 같아. 아니죠. 클럽 술을 엄청나게 민족이 있어요. 마실 때만 춤을 추죠. 맨정신에는 아니 뭐 근데 힘들고. 그렇진 않죠. 아 이게 그래요? 예전에 우리 저 역사를 보면 네. 그 고조선 고구려 이때도 기록 나온 거 보면 음주 가무를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뭐 이럴 때도 보면 이렇게 단체로 추는 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벽화에도 남아 있잖아.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네. 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저급하게 본다거나, 네, 그러면서 점점 춤을 출 일이 그 아주 어두운 곳에 익명성이 보장된 곳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클럽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데서- 아니고서는 그렇지. 그런데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뭐 굳이 외국과 비교하자면 뭐 무슨 뭐 파티나 이런 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막 같이 춤을 춘다고 이런 게 참 없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사실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유교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네.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네. 춤이라는 건 가장 강력한 성적 언어거든요. 음. 내가 너를 지금 유혹하고 싶다. 난 너에게 끌리고 싶다. 네. 이걸 나타내는 게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탄압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춤에 네. 대해서 좀 부정하는데 오히려 뭐 고려시대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뭐 탑돌이 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네. 원래 춤을 네 추는 거죠. 그게 결국 탑을 돌고 하는 게 결국 춤을 추는 행위죠. 우리 강강술래도 그렇고 네. 서로 이제 같이 춤을 추면서 이게 리듬을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누가 그렇죠. 내 짝인가 보고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 그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중국의 시경에도 보면 봄이 돼가지고 꽃피는 3일 되면 서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누가 나에게 맞는 짝인가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과일 같은 걸 한번 던져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게 몸짓을 하는 거다 이거죠. 어. 그거 다 춤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관광버스 춤이요 네. 불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게 붐이었잖아요. 음. 근데 어느 그렇죠. 순간 싹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거 이제 단속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관광버스 커튼 다 쳐놓고 네. 그 안에 노래 부르고 조명도 뭐 근데 이제 사고도 몇 번 나고 네. 그 관광버스 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봉준호 감독이 네. 이 영화 만들 때 오대산에 대학생 때 네. 갔는데 네. 관광버스가 와서 춤을 추는데 음. 관광버스가 섰대요. 도착을 한 거죠. 네. 근데도 1시간 안 나왔대요. 아, 버스 안에서 춤추느라. 그래서 그게 더 재밌는 거야. 봉준호 감독이 그걸 보면서 야 처절하다. 저 나이가 되면 아. 저렇게 해서라도 놀아야 되는구나. 아.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그런가 진짜. 그걸 잘 네. 이제 그 본래 강강버스 춤을 많이 이제 추시는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70년대 이제 고속도로가 딱 끼고 네. 고속도로가 이제 70년대 나온 거예요. 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제 어느 정도 여유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관광버스라는 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동네 사람들이 대절을 해서 대절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놀고 논다 이거죠. 네. 근데 그 본래 시골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디 가서 잘 놀아도 말이 많고 못 놀아도 말이 많아요. 잘 놀면 잘 놀다고 저거 바람기 많다고 욕을 들어먹고 네. 못 놀면 저거 바보라고 분위기 못 맞춘다고. 욕을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장소에 딱 모이고 놀기보다 그 고속버스라는 좁은 공간들이 있죠. 네. 거기서 춤을 아주 누가 특별히 잘 출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 행동 반경 자체가 네, 다르니까. 그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 딱 정해진 규격화된 그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 다 서로 어울리는 거거든요. 너 남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는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고 네. 특히나 왜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이 네. 많이 나오냐면 그 아주머니들이 네. 평소에 이 일상을 분출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음. 70년대 이제 그 그땐 더 그랬죠. 예, 이제 좀 그때 이제 춤 바람이 좀 불고 예전에 뭐 중동에 그 아바 보내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춤발에 나가지고 이제 쿠웨이트 방 나왔죠. 그렇죠. 음. 그랬는데 뭐 사실 그런 사람도 몇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도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댁 어머니가 시부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고 이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유일한 탈출구가 사실은 관광버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관광버스에서 이 정말 그 뭡니까 속도감이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자가용에다가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보통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차가 움직이고 흔들릴 때 이게 아주 신체의 리듬이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데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적당한 진동이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게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이제 연인 관계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엄마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광버스에서 오로지 발을 구르고 동동 뛰고 이러면서 이제 평소에 하였던 어떤 울분들이 딱 해소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좀 처절하죠. 그러니까 놀 공간이 없으니 그 좁은 데서 막 그냥
그냥 막 달리는 거야. 춤 얘기 이제 하나 시작했는데 네. 벌써 한 20분 아, 넘게 그래요? 지난 것 같아. 네. 그거 재밌네요. 이렇게 너무 잘 놀아도 안 되고 너무 못 놀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뭔가를 다 규격화시킨다는 게 제한된 재밌네요. 안에서. 자, 이렇게 춤 얘기로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우리 네. 어머님들 네. 그 보이니 마사지기로 좀 피로를 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트레스 마사지죠. 근데 여자들이 보통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목욕탕 가서 때민다든지 네. 마사지 받는다든지 뭐 머리 하고 온다든지 이런 건데 그냥 집에서 매일매일 TV 보면서 책 보시면서 하시면은 간편하고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또 계기판 같은 게 다 보이니까 네. 강도도 조절하기가 훨씬 편해지고요. 예, 부위별로 붙이기 좋게 압착하는 크기도 또 다 다른 패드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니 마사지기 저희 이 앞에 게시판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춤 추고 제가 그 첫 장면에서 첫 장면 아니죠. 굉장히 초반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하나 오줌 있어요. 싸는 거? 어. 저도 그 장면에 꽂혔잖아요. 아. 이 영화의 모든 거를 예고하는 그 네, 장면. 그렇죠. 도준이 오줌을 쉬 했는데 벽에다 대고. 벽에다가. 네. 근데 엄마가 그 이따가 보고 확인하죠. 예, 우리 아들 요즘 고추 잘 있나? 그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음. 애가 오줌 싼 그 흔적을 지워주잖아. 그렇죠. 예, 애가 나쁜 짓 한 거를 지워주는 엄마. 요게 이제 결국 이 영화의 가장 큰 암시 같기도 암시가 하고. 아니었나. 그리고 또 계속 그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도준을 약간 놀리듯이 동네 사람들이 너 엄마랑 잔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암시한 장면이 아닌가. 그 엄마랑 어쨌든 지워주잖아요. 그의 흔적을. 그게 음. 의미가 있는 말인 거죠. 엄마랑 잤냐? 나 엄마랑 잤어.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금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네. 금기가 되기 때문에 맨날 우리도 욕설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제임이 뭐 X 할 놈. 아,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머드퍽하고 똑같은 거죠. 영어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모든 금기의 가장 근본은 근친상간 금기고 네네. 근친상간 금기의 가장 핵심은 모친하고 했던 성이죠. 음.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가장 우리 인간 삶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엄마와 섹스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네네. 이건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가 불편하고 바라볼 때 불안감까지 주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이 사실 오이디푸스적인 코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뭐 해석이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아무래도 한국 관객들은 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엄마랑 같이 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밝힌 바로는 아마 이제 둘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자다가 이 엄마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준이가 아무래도 좀 지적인 장애가 네, 있는 네, 네. 아이니까 그리고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니까 엄마 가슴을 만지면서 자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영화가 암시하고 있는 거는 둘 사이에 어떤 근친상간이 네.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오이디푸스적인 코드예요. 그래서 네. 아들인 도준이가 엄마랑 이제 같이 자는데 네. 그 도준의 친구가 나오는 진태 있잖아요. 진구 배우가 연기했죠. 네네네. 네. 근데 그 친구도 뭔가 좀 수상한 게 이제 그 엄마가 그 진태를 의심한 다음에 네. 그 집에 와 있잖아요. 네. 엄마가 딱 집에 왔더니 그 진태라는 애가 이미 집안에 와서 마치 자기 집인 양. 그리고 옷통은 다 벗고 있고 그렇죠. 고스톱 치고 있었나요? 네. 인터넷으로. 네. 오락기. 네. 그 다음에 진태가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맞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뜬금없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그게 애인한테 하는 워딩이거든요. 응. 근데 마더는 좀 많이 나이가 좀 드신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들의 친구이기도 친구 엄마죠. 한 친구. 건데 이 광경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은 역시 진태와 마더의 그런 관계를 또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진태는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도준과 엄마의 마더의 관계를요. 관계를 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아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진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도준이랑 친구로 지내는 것 같으면서 뒤로는 마더를 착취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 마더가 돈을 줄 때 그 돈을 꺼내는 모습이며 돈을 주는 이런 태도가 여러 번 해본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태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돈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돈을 갖다 주는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훈련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게 어떤 둘 사이 성적 관계를 의미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정말 기둥서방이나 남편이나 혹은 뭐 이 집을 착취하는 그런 외부적인 존재로서 진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뭔가 우리가 예전에 어떤 문제적 가정이라고 말할 때 네. 그 집에 무책임한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네. 한 번씩 집에 찾아와가지고 네네. 돈을 돈이나 뜯어가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무관심하고 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어떤 돈이라든지 나의 욕망. 네. 근데 그러면 또 완전히 이 끈을 아예 어떤 시장의 어떤 교환 관계식으로만 한정하진 않아요. 나름 그래도 돈을 받은 이상은 어느 정도 일을 해주고 네. 좀 도와주고 네. 이런 느낌까지는 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엄마도 거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기본 또 돈을 챙겨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땐 반드시 목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 한국 사회 예전의 어머니들 모습 그 같기도 엄마 하네요. 아버지가 네. 거래하는 방식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바깥에서 가가지고 대교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엄마가 대교습력이 떨어질 때 네. 그런 좀 험한 일은 아버지가 해야 되니까 그 돈은 누가 나와야 되느냐? 엄마 엄마가 호주머니 비자금을 속에서.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삼짓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태가 이제 그 돈을 받고 나서는 갑자기 이 일에 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음. 그리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고 정말 음. 도준에게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가서 애들 혼내주는 그런 식으로 어. 계속 움직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미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는 네. 이 엄마 입장에서 되게 복잡한 미나라고 한다면 그 천우희 배우가 네. 진태의 여자친구. 그렇죠 여자친구. 근데 뭐 이 원빈에게도 아주 호감을 표시하죠. 이 오빠한테. 그러니까 네. 술집의 여주인의 여사장님의 딸, 네. 재수생 딸. 그 친구가 그러면 진태, 그러니까 진구 배우가 역할했던 그 둘의 관계를 그러면 마더인 김혜자 씨가 약간 질투하는 장면?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해석은 다양한 거니까요. 근데 사실 그 성적인 코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태와 그 미나의 관계, 네. 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음적인 네네네네.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충격적이다, 내가 도망가야지 이런 시선이라기보다는 그걸 좀 관찰하는 이런 또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망의 표현. 나 그 발 오고 이게 오므리는 네.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오래 거기서 이제 참느라고 저 녀석. 저리거나 시간. 혹은 뭔지 뭐 좀 요의가 느껴진다든지 뭐 아. 이런 표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아니 뭐 그렇게 만약 성적으로 보시면 네. 그 이제 뭡니까 피가 묻었다고 착각한 골프 채를 들고 네. 살금살금 나올 때 물병을 엎질러가지고 네. 물이 쏟아지잖아요. 물이 쏟아지는데 그 친구 네. 손가락에 물이 닿는 어. 하는 것도 상당히 네. 성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아. 네. 그런 게 다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성적인 네네네. 코드들이죠. 아 여기서 하나 좀 성적인 코드 더 네. 발견하겠습니다. 뭐야? 골프채를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피가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죠. 네. 거기다가 비닐 장갑을 씌웁니다. 아, 그렇네. 돌기형인가? 비닐 씌워서 나오죠. 네. 피 묻은. 네. 그러고 보니까 그 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립스틱, 여자 립스틱이잖아요. 립스틱이죠. 네. 립스틱이 묻은 골프채. 헐. 어떻게 하면 좋아? 봉준호. 너무 무명한 거 내 아니야? 취향이야. 내 스타일이야. 네. 네. 성적 코드 같은 이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와요. 네.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섹스다. 아 봉준호 감독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까? 이 영화는 섹스로 시작해서 섹스로 끝난다. 어... 그냥 섹스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네, 진짜로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폭력과 섹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목이 맞으니까 이게 참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그쵸. 느낌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엄마라는 존재는 네. 좀 성적으로 억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억압되거나 아예 회피하거나. 네, 그러니까 엄마와 이런 섹스라는 단어를 네.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처럼 막 생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봉준호 감독은 이 마더를 통해서 이 엄마라는 존재를 성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금기라고들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아들과의 그런 불친상간적인 네네.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어떤 이런 성적인 욕망 네. 이런 게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또 뒤로 가면은 성적으로 좀 공격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주변의 남자들로부터. 남자들로부터. 거기서 주변 남자들이 항상 이 영화를 보면 좀 김혜자 씨를 그 네. 마더를 성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아 그런가요? 뭐가 있었지? 예를 고물장수도 들면 뭐 있고. 형사 고물장수. 고물장수는 아. 좀 거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네. 그런 태도를 보이죠. 어, 항상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늘 노출되어 있는 네네. 모습을 주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 아직 안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아직. 그 피해자, 그러니까 죽은 네. 아이가 네. 문화정. 아정이. 아정이가 이 마더와 묘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정이는 동네 그 남자들로부터 사회받고, 예. 뭐 어떤 그 성적 착취를 당하는 네. 반면에 엄마 역시도 동네 이 남자 저 남자들로부터 그런 요구 내지는 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정이랑 엄마가 많이 좀 닮아 있다.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꼭 그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정도 나이의 엄마면은 엄마 본인도 이제 굉장히 욕구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꼭 그게 어떤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엄마의 자발적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아까 아정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정이 같은 경우는 쌀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반면에 엄마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마더는 거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생리대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그거 끝난 지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이제 굉장히 없어져 버린 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욕망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정이와는 전혀 다르죠. 음. 오히려 자기가 원해서 네네.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다니는 거다. 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엄마에게도 있어 욕구가. 그래요? 네. 이거조차가 우리가 약간 불편한 게 이미 우리는 좀 많이 억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보니까 네. 이게 아버지가 다 부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대칭적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아. 그 문화적이라는 탈덕 소녀하고 거기도 아빠가 이제 없죠. 치매에 걸린 할머니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생 소녀 네. 니나와 그 맨하튼 술집 네. 그 거기도 모녀 아빠가 없고. 거기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그 사진관 여자도 아빠 아이가 없죠. 또 네, 아이가 아이가 없고 없네. 근데 예. 이제 거기 안 나오지만 어쨌든 대체로 크게 어떤 사건의 축이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네. 부성이 부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그러네요. 건데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게 보통 아버지로 상징되는 게 질서라든지 규율이라든지 권력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이런 질서나 규율이나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을 때 그 공백 상태를 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들, 네. 그런 충동의 에너지들이 막 밀듯이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들이 막 부딪히고 이런 것들로 봐도 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도 약간 저는 기생충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 어떤 부분이요? 무질서? 봉준호 영화 감독 가운데 그런 그 혼돈의 무질서 상태 네. 그거를 보여준 장면들이 종종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나름 의미 있는 그 단편 이 첫 그게 지리멜렬이잖아요. 네. 그 지리멜렬 무질서는 거죠.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가지고 실제로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네. 실제 이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지휘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면의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것들 네. 그 속에서 어떤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건 혼돈이잖아요. 그런 게 사실 첫 영화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왜 이렇게 질서를 깨는 것에 집착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가장 큰 어떤 영화의 모티브로 삼고 있는 설국열차 일단 뭐 생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질서 얘기가 좀 나는 나오죠. 기생충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다 흔들겠다라는 게 영화적 메시지잖아요. 근데 흔들겠다보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영화 제작자가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더라고요. 본 감독이 자기 집에 놀러 가서 술을 마시는데 네. 갑자기 이런 아들이 부엌에 가가지고 그 쟁반 있잖아요. 접시 이런 것들을 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더라는 거야. 네. 차근차근. 이분이 약간 강박이 있는데 음. 그 정리정돈 강박이 있잖아요. 다 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상당히 불안해지고 껄끄러워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 실제 성격은 그러시대요? 실제 불안증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음. 불안 강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반복이 있고 확인이 있고 정리정돈이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하고 실제 현실이 달라질 때 그걸 참 견디기 힘들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힘없고 약한 사람을 오히려 착취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 감독의 영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일종의 측은지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어떤 지금 말씀대로 어떤 흔들리고 있고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약한 자들이 소수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번 이런 우리에게 인지적인 충격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준호 감독이 이제 질서를 공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권력자들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무질서,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삑사리라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 삑사리? 봉준호 감독 영화의 네. 가장 중요한 코드는 삑사리예요.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요. 무슨 일부러 뜻이- 그렇게 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란다스의 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복도를 달리다가 현관문에 부딪혀서 넘어져요. 살인의 추억에서는 이 그 두 사람이 내려오다가 논두렁에서 넘어지죠. 네네. 네. 괴물에서는 그 화염병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음. 삑사리가 나요. 설국열차에서는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지고 마돈이 이런- 뭐가 있었죠?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날라차기 실패해요. 아, 날라차기 아, 날라차기 벤츠 네. 사이드 네. 미러를 도준이가 그러니까 날아차는데. 이런 삑사리가 모든 영화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삑사리 그리고 기생충은 워낙 삑사리가 많아가지고 네네. 네, 삑사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삑사리가 봉준호 영화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답이 없었어요. 왜 이러는지 다들 추측만 했는데 그 답을 내려준 영화 기생충이었죠. 아 그래요? 기생충에서 그 기택이 네. 송강호가 이제 기우한테 얘기 처음에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계획을. 나중에는 계획적인 삶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상류층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삑사리를 내요. 네. 즉 자기 주변의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적인 삶이 불가능하고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삑사리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봉준호 감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삑사리들은 결국은 이 하위 계급이 무질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재밌다. 삑사리라는 표현이. 하나 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추구하는 사실 영화의 기법은 네. 되게 질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네. 연출하는 방법은 아주 질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 사실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관광버스 장면. 네네. 그 관광버스 장면을 연출할 때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장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빛이 수평으로 오는 장면을 찍으려고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데 너머에 해가 있고. 해가 수평으로 와야 돼요. 네. 그러면은 버스가 달릴 때 차가 조금 더 앞에 달리니까 네. 요렇게 갈 거잖아요. 네. 카메라를 놓고 네. 그러면은 망원 카메라로 찍는데 그러면은 길은 반드시 남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남동로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가 하루에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2번밖에 없어요. 해가 뜰 때 30분, 저물 때 30분. 네. 그 타이밍이고 해가 가장 원하는 시간에 찍는 그 날짜까지 촬영 감독이랑 날짜로 뽑아서 찍었다고 해요. 아주 질서적인 장면, 네. 수평으로 딱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인천공항 그쪽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음. 근데 이때부터는 무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인데 거기서 춤을 추고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어떤 타이밍에 빛이 들어오고 차단될지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니까. 그리고 빛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서부터는 무질서를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질서 안에서 그 통제된 환경 속에서 무질서의 순간을 포착하는. 진짜 디테일하다. 통제된 무질서. 그렇죠. 아. 통제 안에서의 무질서를 포착하는 그런 감독이다. 뭐 이제 과학 용어를 쓰면 자유도의 정대라고 할 수가 있는. 뭐요? 보통 이제 왜 우주가 이렇게 넓고 네. 왜 원자는 이렇게 작은가 할 때 네.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유도를 정대시키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자유도라는 게 뭐예요? 아, 자유- 개인의 예, 자유도?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냥 자연의 상태 좋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자연 상태 난 자연인이다 하지만 자연 프로가 좋아요. 근데 저 아마존 밀리면 혼자 자연이잖아요. 들어가 살아나면 한 시간도 못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원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우리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요 이제 그죠 도시의 길 주변에 깨끗하게 정돈된 듯한 자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뭔가 좀 센트럴파크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이게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간이 결국 문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통제니까요. 통제를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시한 거는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네. 일상성이라든지 다른 그게 유지되는 게 가장 예측 생명의 가능하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의 어떤 우리가 무질서라든지 그 자유도라는 것들이 정제되는 게 생명체가 가장 추구하는 바 아닌가. 무조건적으로 다 무질서에 던져지고 자연에 던져지면 네.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 마더라는 영화에 큰 두 줄기가 아까 폭력과 섹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폭력 한번 좀 가볼까요? 폭력. 폭력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었죠? 그 아까 벤츠 벤츠한테 가한 폭력은 뭐 그 폭력은 뭐 되게 큰 폭력은 아니었는데 대체로 그 학교 폭력이 좀 그 하나의 주제였던 것 같긴 하고요. 학교 폭력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폭력이 있죠. 그 문화정이라는 학생이 네. 이 학생이 지금 원조 교제를 할 만큼 살아가야 되고 네. 제일 참 전 놀란 게 그 영화를 보면 그 문화적인 학생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상복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 검은 상복을 그러니까 그 관계된 친척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평소에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을 구하려고. 그렇게 많은데 그럼 상복 입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검은 상복을. 네. 그 관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같은 친척이니까 그렇게. 그렇네요. 그런데 평소에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끊임없이 어떤 그 할머니와 둘이 사는데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친족이든 지역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돼 있다 이런 것들 의미에서도 상당히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또 보면은 엄마가 도준에게 가한 폭력이 가장 큰 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렸을 때 뭐 그 바카스에 농약을 타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일단은 폭력일 테고 엄마가 정서적으로 가하는 폭력도 있는데 도준한테 항상 엄마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엄마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네. 엄마가 약간 세뇌 교육처럼 도준에게 늘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수해서 갚아줘라 라는 말을 늘 엄마가 해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두 대를 때려줘라. 그래 어쨌든 그 엄마의 그런 세뇌 교육 덕분에 도준이 살인을 저지른 동기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악의로 자꾸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네. 자기 아이 사랑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도준에게 가하는 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폭력 부분은 우리 라이너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폭력은 되게 심각한데 왜냐면 문화정이라는 아이가 이 그 원조 교제를 네. 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죠. 네. 사회 구조적 폭력인데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문화정을 동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찰이며 뭐 친구 어떤 사람도 네. 문화정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정이 살면서 쌀 받고 뭐 그런 네, 네, 쌀떡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조롱의 의미로만 활용을 하지 친구라고 할 수 없죠. 학교 애들 남자애들까지도 그리고 거기 남자애들도 보면 문화정과 관계를 가졌을 것을 암시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봉준호 스타일로 그려내서 그렇지 이게 좀 약간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되게 심각한 일인 거죠.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윤간한 거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사회적 폭력,
구조적 폭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폭력은 이제 진퇴도 많이 쓰죠. 네. 이 아이를 발차기를 해서 이빨이 부러진다든지 또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폭력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폭력이 전부 다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폭력이다라는 게 또 이 영화의 좀 큰 특징이죠. 저는 뭐 여러 폭력들 가운데 네. 일종의 계급적 폭력을 저는 좀 네. 봅니다. 네. 변호사. 그렇죠. 그 변호사. 그 엄마랑 같이 밥조차 먹지 않아요. 네. 네. 항상 터득하면서 너무, 바쁘다면 떠나요. 그 너무 재밌어. 뷔페인데 가서 앉아서 먹질 않고 너무 바쁘니까. 그 무슨 저 어디 어린 왕자 같은 데서 비유적으로 나오는 사람처럼 뷔페에서 계속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잖아. 시간 절약돼서 좋다고. 신선한 발상이에요. 네. 이 엄마 같은 힘없는 사람하고는 앉아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고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또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아예 이제 외면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룸사롱 네. 거기에 이제 엄마를 부르잖아요. 네. 불러와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룸사롱의 그 도우미분들이랑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쵸. 근데 그냥 자기 편하다고 걸로 불러서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냥 통보를 하지 엄마 얘기 듣질 않아요. 네. 마이크 소리가 커갖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다 판 짜놨어.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주 폭력적으로 이 엄마를 대했던 그 장면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범인이 잡혔다고 네.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종파리 네, 찾아가잖아요. 곧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찾아간 장면에서 이제 운전하는 형사가 그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공보다는 걔 그 옷에 피가 묻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죽은 아이의 혈흔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빼박이다. 빼박이다 이렇게 됐는데 네. 참 그때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국가 권력이 흔히 네. 말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범인을 빨리 잡아가지고 일단 사건을 해결하고 그 실적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전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뭐 누군가 되든 네. 어쨌든 우리는 범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에서 딱 들어간 사람은 원빈으로 나오는 도준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라는 정말 끔찍한 모성이야. 자식을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 엄마라는 절대적인 보호자, 맹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끝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아무도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네. 너는 엄마가 없니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사랑과 맹목적 헌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살인자로 그냥 국가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 배제되고 억압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어떤 권력이나 혹은 나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서, 룰, 규칙을 강요해요. 그래서 마더가 만나는 남자들이 이런 어린 남자, 뭐 도준이나 진태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자신의 룰을 마더에게 강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 재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네. 자신들이 하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만 얘기를 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랑 검사 얘네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폭탄주 말아주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대화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마더와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룰을 강요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질서를 소화하는 그런 보수주의, 수구적인 이런 캐릭터들이죠. 본인들은 힘 있는 애들은 자신들의 룰이 있고 그리고 소통을 안 하고 그렇죠. 그걸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룰을 강요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영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주 부자연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경찰은 그 나름 경찰은 수사를 공정히 할 것이고 검사와 변호사는 우리의 어떤 바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지금 정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 그런 게 아주 리얼리즘이죠. 참 엉뚱한 사람만 잡는 모습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친구도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발달 장애라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네. 마더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어떤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그 진태
제가 이야기합니까? 나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네. 그럴 때 이 엄마가 결국 혼자 맨몸으로 이 사회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결국 살인까지도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과 내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보면 결국 자식의 그 살인을 덮는 그걸로 됩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하층과 하층끼리 싸움이란 말이죠. 발달 장애를 가진 예를 들어 원빈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원빈이 나오고 그 자리 다시 들어가는 거는 또 발달 장애를 가진 또 그 종팔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계급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게 아래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 꼬시래기 채살 뜯어 먹는다고 하는데 네네. 아래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거기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슬프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김혜자, 그러니까 마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자기 아들이 도준이가 죽였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는 네. 이런 대사를 해요. 만만한 애 잡아놓고 만만하니까 범인 취급을 하는 거다. 처음 그런 대사를 하고 나중에는 범인이 진짜 도준이었던 걸로 밝혀지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사실은 뒤집은 게 그 네. 친구를 잡아온 거예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진짜로 경찰은 만만하니까 범인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너 엄마 없어? 라고 물어본 거는 너는 막 울면서 왜 너는 엄마가 없냐고 물어본 것은 그러니까 더 만만하니까 그렇죠. 엄마가 없으니까. 더 만만한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더 쉬운 상대인 거죠. 도준도 엄마마저도 없으니. 도준도 이 지능이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고 네. 문제가 안 되니까 범인으로 잡았을 때 더 볼 생각도 안 하죠. 네. 이게 편하고 자기들이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층민들끼리의 다툼은 봉준호 영화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기생충에서도. 네, 그렇죠. 기생충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영화라는 것들, 모든 예술은 낯설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뭔가 선과 악이 뚜렷하게 대립돼가지고 박 사장네는 악인이고 네. 밑에 이제 사람들은 선인이다 이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선과 악의 구도를 허물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 도준이 같은 경우도 뭔가 아주 희생양 같았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얘가 범인이잖아요,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게 뭐 가난하고 착하고 어리석지만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주 선해 보이는 속에 어떻게 보면 악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아주 순진해 보이는 속에 순진한 악이라는 게 더 무섭단 말이죠. 네. 어떤 도준과 관련해서 도준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영화에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문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문이요? 예, 문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은 엄마가 이 도준을 바라보는 거죠. 영화 첫 장부터 엄마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관찰하는 거죠. 건너편에 있는 아들. 네. 네. 그 엄마의 문은 기본적으로 정려의 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문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네. 증여? 정려한다. 우리 예, 아낌없이 대가를 바르지 않고 정려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엄마가 도주를 보면서 네. 그 수여하게 되는 그 문은 네. 증여의 문이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맨해튼 술집에서 네. 그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수작을 하게 되잖아요. 음. 그 재수생 그 술집 사장의 딸이 오게 되고 얘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제 문 앞에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이러잖아요. 계속 해상술을 하지 말고 네. 돈을 가지고 오라 하고 그때 얘가 주는 게 그 성적인 좀 코드가 느껴지죠. 올포금 2개를 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꼴통을 주는구나. 2개죠. 근데 그때의 문은 결국 대가를 시장 줘야 교환이죠. 돼. 이거는 돈과 돈을 통해 돈과 성이 그려야 되는 네. 거니까 증여의 문, 그다음 시장의 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 이제 거기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술집에서 결국 나오게 되고 길을 가다가 이제 앞에 가는 이 학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골목을 이제 쫓아가는 게 같이 가게 되다가 그 빈집 앞에서 그 문을 경계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대화라기보다 처음에 일방적으로 뭐 어찌 보면 죽은 데는 희롱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피해 학생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도주는 그 밖에서 집 밖에서 약간 얘기하죠. 네. 이제 찝찝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네. 대화라고 하지만 네. 근데 본인에게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엄마와 그 되는 정려도 아니고 네. 어떤 술집에서 이르되는 대가도 시장 아니고. 교환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 고해적인 거 서로 상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그 일종의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시도라는 게 보면 상당히 아주 폭력적인 거죠. 네. 오빠랑 뭐죠? 오빠랑 한번 할래? 술자리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다 이제 뒷말 들어보면 괜찮은데 첫 문장은 상당히 딱 그거잖아요. 오빠랑 한번 할래? 그리고 뭐 계속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결국은 그 여학생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보 이야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남자 지긋지긋하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할 때 이제 이 친구가 엄마한테 받은 교육이 있잖아요. 네. 바보란 소리 들으면 무조건 묵사발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결국 자기 어떤 호혜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돌아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받은 돌멩이가 하나 왔으니까 그 돌멩이를 도로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호혜적 커뮤니케이션.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돌멩이가 왔으니까 난 돌멩이를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호혜적인 게 가장 좋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말을 한마디 하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는데 가장 최악의 관계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1대1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 그 하는 말마다 다 됐고. 그렇죠. 바로 이런 거. 네. 예를 들어 말 따라하기 제일 대표적인 거. 이제부터 너 말만 따라할래. 나 갈래? 나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만 하면 나중에 싸움 나죠.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호혜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요.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결국 살인까지 얘기 나오게 되는데 네. 근데 결국 뭐 저는 이 문 세계에서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결국은 도전으로 상징되는 그 내면이 그 갖고 있는 우리가 보면 아주 어리숙하고 착한 사람의 내면에 사실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숨어 있다는 그 느낌이 상당히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 쓰이죠.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네. 대부분의 경우 낯설게 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상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일삼는 이런 낯설게 하기도 있고 네. 이 영화적으로 보면은 공간에도 낯설게 하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믿었던 공간들이 일상적이지 않게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마더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그 건물에 네. 집의 옥상에 시체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읍에 있는 그냥 건물인데도 낯설게 느껴져요, 그 공간이. 그래서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처음에 송강호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던 논밭은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거기에 시체를 딱 갖다 놓으면 농수로 같은데.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공간 이런 데서 낯설게 하기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게 봉준호 감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근데 도준이가 이제 문화정을 죽이는 네. 그 날의 도준의 행동을 보면 이건 봉준호 감독도 얘기했던 거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표현으로는 발정난 개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도준이는 발정난 개라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 술집을 가잖아요. 네. 처음에는 술집 그 아주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마담한테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담이 안 되니까 네. 딸한테 찝쩍거리고 거기서도 또 그러다가 술 먹고 나와가지고는 문화정을 따라가서 또 찝쩍거리고 결국 어디로 오냐면 엄마한테 와요. 이 발정난 개의 여정이 엄마한테 오는 거죠. 범죄 저지른 날 밤에도 참 엄마 옆에 그렇죠. 있죠. 와서 눕죠. 팬티만 입고 잤나요? 네. 그것도 이제 성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발정난 개가 밖에 나가서 여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네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엄마랑 같이 자게 되는 그런 여정을 담은 거죠. 그리고 아까 정박님이 문 얘기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약간 이게 그런 성적 코드가 많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 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어떤 그거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조심히 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여는 문은 늘 사랑의 증여의 대상인 거야. 네, 엄마는 아들에게. 그리고 그 친구 그 두 번째 네. 그 술집 네. 딸한테는 대가를 줘야만 열리는 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폭력으로 인한 네, 네, 네. 문이었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네. 어떤 그 공간을 낯설게 하기를 잘 했다면 네. 바오미다 인테리어는 공간을 공간을. 친숙하게 하기에 좋아요. 굉장히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혹은 뭐 회사 구성원들의 그 심리까지도 고려한 네. 인테리어. 그냥 무조건 예쁘게만, 무조건 뭐 세련되게만 이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지분도 그리고 가장 편한 곳이어야 되니까요. 네. 네. 바오미다 인테리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어떻게 이 가족 구성원들의 공간 친숙하게 하기를 바로 이 바오미다가 연출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바오미다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요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딱 좋았다. 낯선 계약이 나오고 바로 친숙하게.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나는. 자, 그 마더 봉준호 감독의 마더 지금 봉준호 오스카 4관왕 특집으로 여러분께 네.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 마더 얘기 꽤 많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기생충이랑 좀 네. 연관을 지어서 음.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기생충도 그랬고 마더도 그렇고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물? 나와요. 예, 물. 음. 그래서 그 어. 원빈이 뭐 오줌을 누는 장면에서도 어쨌든 그 물 웅덩이처럼 이런 게 생기고 그러네. 진태네 집에 가서도 그 물을 쏟으니까 그 웅덩이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고물상 그 하시는 분을 죽일 때 엄마가 살해를 할 때도 피가 어쨌든 다 물처럼. 흐르잖아요. 물처럼 흐르고 그걸 또 닦아내고 엄마가. 아, 그리고 비가 내리는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은. 경찰서 갔다가 돌아올 때 고물상에 우산 만날 때도 비가 네, 그리고 골프장에도 어쨌든 골프공을 꺼낼 때도 물 웅덩이에서 어? 꺼내잖아요. 골프채를 꺼낼 때 네, 물에서 쏙 뺍니다. 네. 공도 물에서 빼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의 물의 이미지. 이미지가 기생충에도 많이 나왔던 걸 보면은 뭔가 이 본 감독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 이게 이제 사실 마더에서 나오는 물은 네. 이렇게 대부분이 웅덩이 네. 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라인 언니? 성적인 코드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마더에서의 물은 그 상황도 보면은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웅덩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진태하고 미나가 관계를 맺고 그 이거 나올 때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성적인 그 괜찮아 안 생기지. 몰라.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웅덩이가 생기는 다 그런 거는 그 동영상 속에서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네. 할 수 있는 거죠. 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미지로 보통 차용되니까요. 네. 가장 근원적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성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는 걸로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마더에서는 비슷한 뭐 이제 일본 영화들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일본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배드씬 같은 게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폭포를 보인다거나 아 이제 변광세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개울 이런 거 보여준다거나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마더는 음.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음. 근데 기생충에서의 물은 좀 다른 의미예요. 기생충에서 물은 징벌의 도구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그 기택 집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그 아저씨한테 물을 뿌리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징벌 도구예요. 그래서 사실 기택과 기정 기후의 가족이 그 기생충이 돼서 네. 다른 기생하던 집을 몰아내고 또 문광이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비가 내려요. 그 비가 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재난이 되잖아요. 네.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이죠. 그런 부분에서 비는 징벌 징벌적 도구니. 도구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당연히 계급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사실 이게 역류하거든요. 이게 역류하잖아요. 기생충에서 기생충에서 네.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내려서 변기가 역류하거든요. 네. 네. 그 변기가 역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계급적인 이걸 뒤집어 버리고 싶은 욕망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게 좀 냉소적으로 보이는 게 그거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층민들에게는 이 뭐라고 할까 징벌적인 도구였던 비가 사실
이 상류 계급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운치를 느낄 수 있고. 네, 캠핑을 그리고 가는 네. 캠핑이 없어지면 그것도 해프닝이고 무엇보다 이제 관객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방금 비가 내려서 막 수재민들 거기 모여 있는 걸 보여주고 나서 조여정이 하는 대사가 날씨가 좋아져서 너무 좋다. 미세먼지가 휩쓸려 가서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게 돼요. 비 온 다음날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진짜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객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내가 약간 기분 상쾌해진 거에 상대편 어딘가에서는 그 수재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을 일방적으로 네. 가지지 못한 자에게만 감정이입하게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공감할 보는 사람들도 요소를 또 좀- 주는 거죠. 그렇게 치면 마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살인을 저지르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엄마의 상황이었다면 나 같아도 저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공감을 사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9년에 네. 5월 말에 개봉했더라고요. 네. 개봉 날짜를 찾아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2009년 이 영화가 나오고 뭐 물론 우리에서 완전히 빅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네. 이 영화가 당시 사회 상황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화 되면서 그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편만 챙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2008년에 정권이 또 바뀌면서 네. 그 당시 2008, 9년 가장 심했던 게 이제 진영 논리가 아주 극심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영 논리가 극심해지는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실에 따라 가지고 팩트에 따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누구 편이냐, 너가 내 편이면 너가 무슨 잘못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다 막아주겠다. 그게 마더를 통해서 좀 나타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구나. 아니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마더가 한국 사회 가장 그 병리가 되는 요소를 딱요 어떤 캐치해서. 캐치해서 딱 형상화가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마더 보면서 느낀 게 지금도 대립이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뭐 참 거짓이라든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요 사안에서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무조건 이건 누구 편이냐 아니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마더가 극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모성이라는 것들은 자식이 살인을 하더라도 네. 나는 막아줘야 되고 다 흔적을 없애야 되고 나는 모든 걸 다 줘야 된다. 네네. 근데 받기만 하면 사람이 부패해지거든요.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 받는 관계만 계속되면 결국 그건 부패해지게 되고 그것은 오래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마더를 보면 결국 그런 평온해 보이는 일상 모자 관계가 사실은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둘 다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엄마도 살인을 폭격자를 저질렀고 죽이고. 네. 아들도 살인을 저질렀고 그러면 이 거대한 어떤 공공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좀 이게 우리가 맹목적인 모성애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네네네. 저는 사실 마더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아마 흥행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죠. 300만?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는 꽤 안된 작품. 흥행으로만 따지면 안 된 영화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홀란더스의 개를 치우고 빼고 보면은 보면. 제일 안 된 영화기도 하죠. 그래요. 근데 작품성 자체는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영화로 평가를 받는 불편했나 것 보다 진짜 같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네. 불편하죠. 어려운 저도 안 작품이기도 봤던 게 이게 뭔가 우리가 딱 마더 하면은 엄마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화에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딱 포스터만 봐도 뭔가 그거를 뒤집는 듯한 느낌이 오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영화는 그냥 보기 싫다. 그러니까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지점을 어떻게 보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마라는 게 우리 사회가 제일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모성 이데올로기잖아요. 네. 헌신적인 모성, 그리고 네. 뭐 절대적인 희생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보면 사실 엄마가 아들과 연애하는 것 같잖아요. 아들과 그러니까 네. 모자 관계가 아니라 뭔가 연인 사이 같잖아요. 그 연인 사이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한테 빠져 있으면 폐쇄적이 돼버리잖아요. 오로지 이 사람이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눈앞에 항상 보여야 되고 내 눈앞에 안 보면 항상 끊임없이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서로 정오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 상처 주면서 이런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 봉감독 같은 경우는 모성애에 대해서 한번 신화를 흔들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과 아줌마가 사실 다 있잖아요. 엄마와 아줌마라는 게. 보통 엄마에 대해서 아주 숭고하게 말하고 아줌마는 상당히 좀 경멸하는 의미를 그쵸. 말하잖아요. 근데 아줌마를 경멸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공과 사를 구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아줌마는 아줌마가? 그렇죠. 아줌마라는 사람의 특징은 집안에 통용된 논리를 사회생활에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집처럼 행동한다, 그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공공장소를 하든 내 집처럼 크게 뭔가 떠들고, 상식이 없고. 네, 막 그냥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그 엄마와 아줌마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나의 엄마는 누군가에게는 아줌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엄마의 어떤 아줌마적 성격을 부각해 주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네. 실리에 반하는 뭔가 들어올 때 네. 그거 되게 불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편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 바로 전작이 괴물이었는데 괴물은 1000만을 넘어서 네네. 엄청난 흥행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원빈까지 나왔는데 그쵸. 300만 이걸 보면은 확실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는 모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모성을 다루는 영화에서 기대할 법한 네. 눈물 나는 심파적인 스토리들. 내용이라든지 뭐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게 네. 아니거든요. 이 모성의 여러 가지 이면을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아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다든지 네네. 혹은 아들을 굉장히 집착한다든지 광기가 섞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또 이제 몇몇 장면들이 좀 일부러 불편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더가 이렇게 생리대를 고르는 장면 살 때 그리고 그걸 살 때 바라보는 아르바이트생의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성적으로 억압된 여성으로서 엄마를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선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죠. 약간 좀 프로이트적인 그런 네네. 해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오히려 헌신적이기만 하고 모성 그 사랑만 주는 엄마보다 저는 지금 라이너님이 말씀하신 엄마의 모습이 약간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너무 비웃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엄마라는 것에 대해 엄마는 늘 우리에게 주기만 해야 하고 엄마는 뭐 그런 마음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도 네. 사람이니까 가끔은 내 애가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여성 영화 평론 하시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처음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을 때 사실 들여다보면서 얘가 이제부터 내 자유를 억압하겠구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어떤 다른 자기 아는 지인은 얘를 목을 졸라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게 네, 오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사람을 자꾸 모성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억압이 되거든요. 네. 모성은 안에 내재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도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면 모성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중요하게 이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위가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거죠. 감정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감정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안는 게 아니라 안다 보면 이 사람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거죠. 아이도 내가 무조건 우리 아이 좋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안다 보면 네. 귀여워하다 보면 좋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제가 그 대목이 아주 인상 깊은데 우리 보통 엄마들이 다 말하는 거 있죠. 도준이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는데 내가 곧 난데 내가 왜 너를 죽여? 그거는 그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때 말 중에 제일 내가 는데 엄마들 보는 자식들을 동일시해 버리거든요. 네. 나는 너야. 근데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니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성숙한 인간관계는 그런 부모 거 자식이 일치적이라는 걸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별로 안 생긴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식을 영원히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며칠 예를 들어 1년 후면 이제 내 품을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네.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보통 선하게 되는 것,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시간 의식을 가지게 되면 시간성을 의식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착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하면 대부분 착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스크루지 영감. 네. 스크루지 영감이 얼마나 구두쇠예요. 막 저때 돈 꽉꽉 모아놓고 있는데 꿈에서 현재, 미래, 과거를 나타내는 천사가 나타나고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죠? 착한 사람 바뀌잖아요. 사람 시간성을 의식하면 이 관계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도준이 엄마가 내가 넌데 이버리면 이거 뭐 관계는 끊임없이 그냥 계속 네. 그럼 부모 관계, 뭐 부자 관계, 모자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잘 안 좋은 이유가 끊임없이 이건 내 거로 생각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시간성을 딱 정해가지고 요까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성숙한 인간관계 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대체로 안 되는 게 이 마들을 보니까 네. 이래서 이게 힘들겠구나
뭐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남편은 100세 시대까지 같이 가야 돼. 너무 길어요. 봉준호 감독을 천재 감독이라고 하고 네. 또 이제 마더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봉준호 감독 그 필모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모성을 성역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어떤 구조적인 억압 혹은 이제 학습된 굴레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렇게 모성에 대해서 좀 일반적이고 그리고 좀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어 온 그런 교주적인 네. 그런 인식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담고 있는 영화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니까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블랙 코미디나 네네. 사회 계급적인 이런 걸 다루는 것보다도 더 되게 은밀하고 좀 어려운 거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성역화하는 네네네. 그걸 건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술에서 네네. 엄마를 이제 어머니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작품은 네. 박노해 시인의 시 어머니 당신은 당신의 가슴 속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되게 하고 이런 비판 어머니를 네. 이제 까는 거. 아, 그거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네. 해주셨죠. 네. 그 다음에 유일할 두 번째일 거예요 이게. 아, 마더라는 영화 오늘 저희가 그 기생충과 또 연결 지을 만한 이런 포인트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네.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 이어 이제 또 설국열차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죠. 설국열차. 정리가 특히 더 많으신 것 같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마더는 그 라이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국열차는 약간 그러니까 제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어서 오히려 할 말이 더 있지 그래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가장 그래도 주제의식이 많이 닿아 있는 영화가 네. 설국열차 아닐까 싶은데 그 설국열차는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